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은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고려해 3주간의 준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하 변호사를 통해 대신 조문을 하는 등 오늘도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연결식을 치른 뒤 이후에는 파주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이후로 조성 중인 근린공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일탈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히고 국회에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25일 KT 인터넷 먹통 사태는 작업자의 엑싯, 명령어 하나가 빠진 게 이유였습니다.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가 그것도 이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 작업을 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1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호텔에서 유흥업소로 통하는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해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엄마 마음은 항상 엄마한테 와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일단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신나게 일할 수 있어서 이제 좀 바빠지겠구나. (1년 8개월) 만이죠. 드디어 마침내 우리도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조희로 기자가 달라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내용을 우선 정리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4시간 내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감염 위험을 고려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목욕장에는 계획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말하는데 의학적 사유로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엔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방역 패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래 연습장과 목욕장은 11월 7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은 14일까지 방역 패스 홍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4주간 일상 회복 1단계를 시행한 뒤 접종 완료율, 유행 규모, 사망자 발생 규모 등이 안정적이라면 2주간의 평가를 거쳐 일상 회복 2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도 수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학교 운영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못 알아듣거나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친구들이나 그런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됐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생활 패턴도 약간 조금 더 게을러지는 것 같고. 지난해 1학기부터 2년 가까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했던 학생들. 다음 달 22일부터 매일 등교합니다. 3주간의 학교 준비 기간을 갖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학사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등교율은 3분의 2에 불과했는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놀이와 토론, 체험활동도 일부 허용되고 대학도 내년 1학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은 학생 확진자가 늘고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해 학교 확산 가능성이 있지만
학습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됩니다. 학부모들은 확산 우려에도 전면 등교를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짝수 홀수 나눠서 가는 방침이 내려졌었어가지고요. 짝수 친구들 얼굴도 몰라요. 체계적으로 해주면 좀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 운영을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작을 앞둔 마지막 주말 저녁이죠. 시민들과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봤습니다. 전남주 기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네요. 차도 많고. 네, 저는 서울 이태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금요일 밤을 맞아 이태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복장과 분장을 한 시민들도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로 과거와는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사흘 앞두고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했던 시민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다 끼고 촬영할 예정이고요. 백신도 2차까지 일단은 다 맞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아무래도 기대감 있죠.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소비도 많이 촉진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사적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등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주요 호텔과 식당은 연말 연시 송년 모임을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예약이 꽉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헬로윈데이가 있잖아요. 자칫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0만 명 이상이 서울 이태원에만 몰리는 등 이태원은 헬로윈의 상징과 같은 장소인데요. 지난해 헬로윈데이 기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가 상당수 있었던 만큼 제2의 클럽발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헬로윈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 자치구 경찰과 함께 유흥가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제 당장 사흘 뒤면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영업시간 해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딱 24시간 영업이 이게 지게 되는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닙니다. 11월 1일 0시부터 바로 가능한 건 아닌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 헬로윈이 껴있는 만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서 11월 1일 새벽 5시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레 31일은 식당과 카페는 현행 그대로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시가 아니라 새벽 5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군요.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난번에 나왔던 초안과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10명이었는데요. 오늘 최종안에서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로 달라졌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송년회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네.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도권 식당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는 6명, 미접종자는 4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 4명, 완료자 8명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네, 오늘 당국에서 백신 패스 대신 처음으로 방역 패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별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에서는 칸막이나 이용자 거리두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여기 실내 스튜디오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되면 앵커와 제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치워도 됩니다. 예. 그리고 2단계가 되면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음식이나 음료 등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그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스하면서 이거 들었다 놨다 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 방역 패스는 당장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는 충분한 홍보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 방역 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방역 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나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하지만은 방역 패스의 예외도 좀 인정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미접종자 중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학생증 등 신분증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환자들의 경우 의사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시면 접종 증명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효 기간이 48시간이 지난 다음 날 자정이어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사흘에 한 번꼴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4주간 1단계 방역 완화가 끝나면 2주간 평가 기간을 갖게 됩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병상 가동률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되면 12월 13일부터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됩니다. 네. 이때가 되면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겠죠. 하지만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려면 아마도 1, 2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이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에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연결식이 열립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빈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족들께 조의를 표하러 온 거니까 뭐 다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의 군부 핵심으로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허화평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허 씨에게 5.18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쨌든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계셨을 때, 네, 그 혹시 사격 지시에 관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내가 대답할 그때 비서실장으로 입장이 아니니까. 빈소 밖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내일 고인의 운구 행렬은 오전 9시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출발해 서울 연희동 사저 앞에서 노제를 치른 뒤 연결식이 열리는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하며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유가족은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뒤 통일동산에 이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가장이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와 관련해 정부 발표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대상이 아니어서 서거라고 쓸 수 없다는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서거는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사거의 높임말이죠. 공식 명칭이 있는 건지 김태림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사망, 별세, 서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별세나 서거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죠. 공식 명칭은 서거일까요? 서거는 사거의 높임말로 대통령 등 국가 수반이나 민족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존경심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이 결정됐습니다. 국가장법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 결정에 따라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법 1조와 2조에는 서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 행사나 정부 문서 등에 서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 차원 공식 명칭이 서거라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시민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서거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확인 김태림입니다. 나흘 전 일어난 89분간의 KT 통신망 마비 사태는 작업자가 실수로 명령어 하나, 딱 한 글자를 입력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국을 마비시켰던 거죠. 하지만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국가기관통신사 KT의 민낯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16분, KT 부산국사는 새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네트워크 경로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작업자 실수로 명령어 엑시트 한 단어를 누락한 것입니다.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KT 외부망의 막대한 데이터가 내부망으로 잘못 유입되면서 전체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KT의 관리 소홀로 인터넷 장애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KT는 중요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관리자도 두지 않았습니다. 명령어 오류를 걸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심지어 야간에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 낮 시간대 진행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KT가 외주업체 직원한테 전적으로 맡겼다가 이런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이 KT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일을 못한 거죠. 중요성에 비해서. 과기부는 앞으로 통신사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통신요금 감면 등을 포함해 기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책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800평짜리 풀살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그렇게 큰 곳이 있나 하실 텐데 지하에서 건물 3곳을 비밀 통로를 만들어 연결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빌론의 요새라고 불리는 업소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죠. 영화에나 나올 법한 호텔 비밀 책장을 설치해 호텔 2곳과 업소를 연결해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잠긴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갑니다. 비밀 통로를 지나자 술상을 미처 치우지 못한 방들이 나옵니다. 여기 다 뜯고 있습니다. 호텔 방마다 여성 접객원과 남성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이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를 단속한 현장입니다. 이 업소는 호텔과 연결된 비밀 통로로 손님을 받은 뒤 또 다른 호텔에서 성매매를 주선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일반 투숙객으로 속여 호텔 지하 출입구로 데리고 간 뒤 리모컨으로 비밀 책장을 열어 유흥업소로 가는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이 업소는 평소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곳을 손님을 받는 통로로 쓰다가 경찰이 단속하면 이렇게 뜯겨진 문을 포함해 3중으로 된 문을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오는 철문이었습니다. 업소 안에는 여성 접객원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러룸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63명 등 총 1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과 종업원들의 성매매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차선을 바꾸지 않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어쩌죠?
이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범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차선을 변경한 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대로변. 도로로 합류하려는 차량에 흰색 차량이 달려와 부딪힙니다. 2달 뒤 고양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을 향해 역시 흰색 차량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20대 남성 A씨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이 남성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발생하면 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중고 외제 승용차를 사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고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8차례에 걸쳐 받아낸 보험금만 6,40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지난 4월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동일한 수법의 다른 사고가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해서 총 8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A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용돈이나 벌어보자며 지인 10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 11명 모두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키 72cm의 18세 소녀로 준비해봤습니다. 18세 소녀면은 뭐 고등학생쯤 될 거고 그러면은 172 정도가 아니라 72cm란 말이에요? 네, 미국의 18살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성으로 새롭게 기네스 기록에 올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8살 소녀, 이름은 와일딘 오모이스인데요. 의사들은 와일딘이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하룻밤도 넘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모두의 비관을 깨고 18살 생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외모가 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니까 괜한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네, 와일딘은 따돌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네.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외출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본인이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 도전 역시 다른 작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소녀의 원대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좀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훈훈한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것 같은데요. 네. 팔 부러지고 피부 이식입니다. 아, 진짜 확 깹니다. 뭡니까 이거는? 네,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딸기 농사를 짓던 한 중년 여성을 물어뜯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유, 예. 지난 8월 발생한 사건인데 여성의 자녀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CCTV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진돗개 한 마리가 어머니에게 슬금슬금 다가가서 이제 갑자기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에게 물린 어머니는 뒤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개는 더 사납게 팔과 다리 등을 물어뜯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피범벅이 된 채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피해가 상당했겠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네, 피해 여성은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피부가 찢겨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게시글 작성자는 어머니가 3주 가까이 항생제를 맞다가 간도 망가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셨다며 개를 관리하지 못할 거면 키우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6명이나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인의 방관, 방치로 인한 개물림 사고 처벌이나 사고견에 대한 추후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우, 저도 개를 좋아하고 또 키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견주들이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1살 아기 실신입니다. 1살 아기면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는 게 아니라 실신했다고요? 네, 미국 앨리바마주에 사는 1살 여자아이가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현지 경찰은 딸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쓰러진 아이의 콧구멍에 약물을 뿌려주자 아이가 30분 만에 다시 숨을 쉬며 깨어났습니다. 예. 아이는 현재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기가 어디가 아팠나요? 왜 이렇게 많이 먹였죠? 네, 놀랍게도 어머니가 먹인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복용했다고 합니다. 예. 엄마가 펜타닐로 추정되는 불법 약물을 집안에 두었는데 아이가 모르고 먹은 겁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신의 약물에 손을 댔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아기 있는 집은 다 조심해야 돼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허가 기준 530배입니다. 무슨 제품 성분인 것 같은데 뭡니까? 네, 안양의 한 반도체 업체가 배출한 폐수에서 허가 기준의 530배에 달하는 구리가 검출됐습니다. 어휴. 구리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배출량이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네네. 심지어 이 공장은 폐수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까지 함께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성남, 부천, 안양, 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이 8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의 위반 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요즘에 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세상 모르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2,400% 폭등입니다. 뭐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미국에서 발행된 이른바 오징어 게임 코인 가격이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만에 2,400% 급등했습니다. 이 코인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처음 출시돼 27일 오후까지 105원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28일 개당 2,600원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와. 불과 24시간 만에 거의 2,400%로 가격이 뛰어오른 건데요. 코인 개발자는 다음 달 개최되는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의 참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이 코인을 소개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거래소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를 연상시키는 아미코인이란 가상화폐까지 나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을 연상시키는 이름 때문에 출시 첫날에 5,000%나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TS 소속사는 아미코인이 BTS와 전혀 무관하다며 초상권 침해 등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밈 코인이 유행을 한다더니 정말 별의별 코인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나 BTS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1인당 최소 100만 원 지급을 말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은 시각이 많죠. 선한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과거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며 1인당 100만 원 이상 지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에 대해선 지급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 등 확대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선대위 출범 전이라 당과 논의하지 않은 후보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봐야 한다며 공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음식점 총량제 논란과 관련해선 발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자유와 방임의 차이가 뭔지 토론해보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외식업계 출신 유명 방송인 백종원 씨를 언급한 걸 놓고 인기 있는 사업가의 발언을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후로 조성 중인 근린공원 현장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사업이 자신의 치적이었음을 알리려고 한 듯한데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며 거기를 찾아 성공적 환수 사례라고 주장하는 건 죄의식조차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대장동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구도심에 위치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조성에 착수한 이 공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그런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하면서도 일부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이 후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약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 비리가 최대 비리가 아닐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에겐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 가까울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5%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야당의 특검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은 정쟁의 소재로 악용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는 이제 딱 일주일 뒤면 결정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과 개 사과 사진 논란 뒤 당원의 여론이 바뀌었다며 자신감을 보이자 윤 후보 측 믿거나 말거나 하식 발언이라며 반발을 하는 등 신경전 여전합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당심 잡기에 나선 홍준표 후보는 당원도 골든크로스를 잃었다며 상대가 헛발질한 덕도 봤다고 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언론기관에 뿌려가지고 자기들이 압승한다고 그래 주장을 하는데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홍 후보가 초조해진 듯 아무 말 잔치를 한다며 믿거나 말거나식 마타도어다라고 맞섰습니다. 윤 후보는 또 홍 후보의 토론 자세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막 몰아붙일 때는 막 하다가 또 딴 분이 하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아주 귀엽게 저항을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지를 발표하며 호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후보 4명은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도 벌였는데 원희룡 후보는 젊은 층에게 충분한 취업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고 국가가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 찬스이죠.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모병제를 비판했습니다. 모병제가 정말 가난한 집 자식들이 부잣집 자식들, 부잣집이 낸 세금으로 가난한 집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최종 대선 후보 토론을 펼치고 다음 달 1일 당원 투표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 등 12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 중 88%인 107명은 4, 5개월 전에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대규모 돌파 감염이라는 말이 되겠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감염 취약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입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환자 112명과 종사자 9명 등 12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삼청 증식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발병했는데 보건당국은 해당 층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단행했습니다. 다행히 요양병동 등 3개 층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지금 일단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 조용히 잘 계세요. 아직까지 뭐 다른 소동은 없어요. 확진자 121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07명으로 88%가 돌파 감염입니다. 지난 5, 6월 병원 종사자와 환자 모두 백신을 다 맞았는데 4, 5개월이 지나 대규모 돌파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밀폐된 폐쇄병동의 특성이 감염을 더 확산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한전된 공간에서 환기 불량 또는 거리두기 미흡 등에 의해 밀접 접촉으로 감염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백신 접종 완료가 6개월이 다 돼가는 점을 고려해 부스트샷 접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걱정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면 비상계획에 들어가 다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완화 기대감 속에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는 현 수준을 뛰어넘어 하루 최대 2만 명까지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 이른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 기준 이동 평균 3,500명에서 4,000명 이상 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이 75% 이상 되면 비상조치에 돌입합니다. 방역 패스가 식당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로 대폭 확대되고 사적 모임 제한과 행사 축소,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등 면회도 전면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확산을 막으려면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부터 가능하다고 봐요.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50%, 5개월이 지나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손을 잘 씻으면 대부분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힘겹게 시작된 일상 회복. 그 길을 계속 갈지 정부와 시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냄새를 잘 맡으면 개코 같다고 하죠. 이 개코 가운데 최고를 가르는 전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항 검색대처럼 꾸며둔 훈련장. 마약 탐지견이 여러 가방을 살피더니 갑자기 제자리에 앉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숨겨둔 마약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찾는지를 겨룹니다. 차량 사이를 누비는 탐지견. 주한미군 소속으로 폭발물을 찾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그리고 관세청 등에 소속된 탐지견 32개 팀이 참가해 마약과 폭발물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마약 분야 1등은 인천 세관 소속 탐지견 딘딘이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탐지를 할 때 진행만 해주면은 걔가 스스로 찾게끔 해서 팀워크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발물 탐지 분야는 올해 처음 참가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둥이가 차지했습니다. 기관 소속 전문 탐지견뿐 아니라 학생부 경진대회도 함께 열려 대회 열기를 더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많아진 요즘 탐지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10월에 가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이용 씨죠.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용 씨.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10월의 마지막 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년째 부르는 노래지만 여전히 한 소절 한 소절 최선을 다합니다. 10월이면 생각나는 가수 바로 이용 씨입니다. 아주 10월이 나한테는 무슨 대명사 비슷하게 돼 있어요. 10월 달이 오기 전서부터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1981년 젊은이의 가요제에 혜성같이 등장해 이듬해 데뷔한 이용 씨.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표곡은 지금도 10월이면 들리는 그 노래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덕분에 매년 10월은 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지만 올해는 더더욱 특별합니다. 항상 꿈에만 그려왔던 무대, 예술의 전당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성악가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가슴 한구석엔 항상 그 무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쓰는 거거든. 이제 성악은 아니더라도 클래시컬하게 노래를 거기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코로나19로 팬들을 만날 수 없을 땐 유튜브를 통해 소통해왔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팬들을 위해 꾸준히 노래 영상을 올리고 반가운 선후배 가수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팬들이 이제 저보다 더 늙어 보여요. 뭐 쫓아오지도 않고 또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댓글 다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오빠가 하는 거 한번 봐. 다음 달 일상이 회복되면 더 많은 팬들과 직접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가수 이용. 10월의 마지막 밤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맞이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이제 위안이 될 수 있게끔 목소리 관리 잘해서 새로 짠 하고 등장하겠습니다. MBN 뉴스 정사이민입니다. He had a very serious flaw, known by all close to it. He loved a good joke, the richer the better, and he'd throw his head back and give that great laugh, but he never, ever could remember a punchline. 미국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슬픈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길을 끄는 건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오바마, 클린턴, 카터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까지 모두 참석해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고인을 기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 장례식 날엔 나라가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휴무일로 지정해 공공기관, 학교, 주식시장까지 모두 문을 닫고 고인을 추모합니다. 인종과 정파, 종교를 초월해 미국이 하나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죠. 고인의 재임 시절 잘못 때문입니다. 고인은 전두환 씨와 함께 내란죄 등으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우와 평가에 대한 논란은 예상됐던 일입니다. 전두환 씨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죠. 추징금을 완납했고 아들 노재현 씨가 수차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부인 김옥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8년 2월 광주 망월동 이한열 열사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큽니다. 직접 5.18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전에 명료하게 사과하고 진상규명에도 나서줬더라면, 그랬다면 그나마 논란은 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미국처럼 전 국민이 애도하는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등장을 할까요? 과거가 없는 대통령이 나와 장례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통령의 장례식이 언젠가는 다시 등장할 날이 오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언제쯤 추모 장례식 될까 였습니다. 한자 소우자를 보면 직선이 3개 들어있죠. 그래서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우 가격은 24%나 올랐는데 오늘부터 나흘간은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마다 쌓인 컨테이너가 말해주는 세계적인 물류난. 한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물류난에 사료값이 올해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우 가격은 1년 전보다 24% 가까이 올라 선뜻 사기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한우 코너에 모처럼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오늘 애들이 온다 그래서 저 이거 사러 왔어요. 애들이랑 같이 구워 먹으려고요. 구이용으로 가장 선호되는 한우 등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새우처럼 생긴 이 새우살이 있는 부위가 마블링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이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조언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한우 장터 등에서 최대 절반 이상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한우 농가가 정성 들여 키운 소를 58% 할인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우를 애용해 주신 이런 좋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답하고자. 한편 한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는 대신 집에서 소비하는 소고기 양은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유행어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AI가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소 먹이도 주고 소독도 하고 젖도 짜고 이를 마치면 혼자 충전도 합니다. 스마트해지는 축산업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쇠개 사료를 먹일 시간. 그런데 농부 대신 로봇이 사료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를 따라 축사로 이동합니다. 축사에 도착한 로봇. 사료를 쇠에게 마구 붓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소 나이와 성장 단계에 따라 사료량을 조절합니다. 사료를 주다가 장애물이 감지되면 멈춰서고 이를 마치면 로봇 청소기처럼 스스로 충전도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도입된 이후로는 30분 내에 이 소밥을 다 주워버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번엔 젖이 차오른 소가 기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센서가 개체를 인식해 젖을 짜야 할 대상이면 로봇팔이 젖꼭지를 소독한 뒤 착 6컵을 부착해 우유를 짭니다. 로봇은 모니터를 통해 우유의 성분과 채취량을 표시하고 소의 건강 상태도 알려줍니다. 소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1년간 드는 시간이 총 70시간인데요. 그중에 약 30시간이 착유 작업에 소요됩니다. 로봇 착유기를 활용하면 그 시간이 절반 이하로. 농촌에도 로봇이 투입되면서 농부는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고 생산성과 인력 절감 효과도 한꺼번에 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도심 속으로도 단풍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색빛의 예쁜 가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춘천 공지천에도 가로수가 가을빛으로 물들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 전국에 구름이 잔뜩 지나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경기권 북서부와 충남 서해안을 따라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도 살짝 지나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내내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대전은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한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창원은 18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너울이 계속됩니다.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남부지방은 맑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